자신이 발견한 3명의 버려진 아기들이 자신을 국내에서 가장 어린 억만장자와 연결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억만장자는 그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뛰어들기 전에 아래에 댓글을 남겨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이 특별한 순간에 일부가 되어주세요. 이른 아침 비가 갈라진 보도에 부딪히고 있었고 7살 김은지는 시든 데이지 꽃 바구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는 무릉덩이에서 소리를 내며 가로수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2년 전 보육원의 박 선생님. 이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한 이후 매일 걸었던 같은 길입니다. 꽃, 사랑스러운 꽃을 당신의 사랑에게. 김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침 교통소음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던 평소의 사업가들은 더 산만해 보였고 전화로 급하게 속삭이고 그녀가 읽을 수 없는 헤드라인이 실린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은지의 배에서 크게 꼬르륵 소리가 났고 어제 먹은 낡은 빵이 마지막 음식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내내 아껴 먹던 과자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을 사기 위해 오늘 최소 3다발을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더 운이 좋았던 공원 모퉁이를 돌았을 때 무언가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 분수대 옆 큰 나무 뒤에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던 것은 크림색 담요로 덮인 우아한 등나무 바구니였습니다. 너무 비싸 보여서 버려졌을 리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그녀의 평소의 조심성을 압도했습니다. 김은지는 천천히 다가갔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바구니는 그녀가 본 어떤 것보다 컸고 복잡한 패턴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영받지 못했던 도심의 고급 상점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부드러운 신음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소리, 그리고 또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떨며 김은지는 조심스럽게 담요 모서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가 본 것에 그녀는 숨을 헐떡였고 꽃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개의 작은 얼굴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본 가장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진 똑같은 남자 아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이상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녀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녀는 속삭이며 바구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기들은 건강해 보였지만 배고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부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원은 멀리서 온 나이든 조깅하는 사람 외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특이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종이 조각이 담요 중 하나 아래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은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지만 그녀의 제한된 읽기 능력으로는 몇 단어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 사랑, 그리고 결코 같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20분이 지났고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더 커졌고 김은지의 마음은 이 아름다운 아기들이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버려졌던 기억들, 추운 밤, 끝없는 배고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떠올렸습니다. 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맹렬하게 속삭였고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에 놀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김은지를 응원하고 있다면 이 놀라운 여정에서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리고 김은지는 조심스럽게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른 팔은 무게에 힘겨워했지만 사랑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르던 버려진 창고를 향해 힘겹게 걸어가는 동안 김은지는 12블록 떨어진 곳에서 30세의 이지훈이 사라진 아들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도 100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 뒤에는 공원 그림자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김은지가 집이라고 불렀던 버려진 창고는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3명의 아기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등나무 바구니를 가장 따뜻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고 자신의 낡은 담요를 사용하여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걸러진 아침 햇살은 그들의 완벽한 작은 얼굴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괜찮니, 아가들아? 그녀는 속삭이며 각 아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이름을 민준, 서준, 도윤이라고 부를게.
너희처럼 강한 아기들에게 어울리는 강한 이름들이야. 민준이는 타고난 리더처럼 보였고 배고플 때 항상 먼저 울었고 만족할 때 항상 먼저 웃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파란 눈은 김은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고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나이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는 더 조용하고 관찰력이 있었으며 주변 세상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역시 놀라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은지에게 평화로운 아침을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가장 강하게 쥐었고 김은지의 손가락을 너무 세게 잡아서 그녀는 그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들이 가진 전부가 그녀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이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기들은 배고파했고 창고 벽에 울려 퍼지는 조화로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은지는 시든 데이지를 서두르는 낯선 사람들에게 팔아 벌었던 돈인 정확히 4,37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유는 그녀의 짧은 생애 동안 어떤 것에도 썼던 돈보다 비쌌습니다. 그녀는 세 블록 떨어진 편의점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10분이라도 아기들을 혼자 두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누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들이 추워지면 어쩌지? 그들이 그녀를 필요로 하면 어쩌지? 편의점은 창고의 어둠 뒤에 불가능할 정도로 밝아 보였습니다. 편의점 주인인 김할머니는 김은지가 세 개의 젖병과 가장 저렴한 작은 분유통을 들고 카운터로 다가가자 의심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네 엄마를 위한 거니, 아가? 김할머니는 상점에 물건을 등록하면서 그녀의 거친 손을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김은지가 어른들에게서 거의 듣지 못했던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김은지는 얼굴이 화끈거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녀의 혀에서 쓴맛이 났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른들이 질문을 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한 상황에 얽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간단한 설명을 좋아했습니다. 창고로 돌아와서 수유 시간은 정교한 생존의 춤이 되었습니다. 김은지는 건물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수도꼭지, 때로는 작동하고 때로는 작동하지 않는 녹슨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젖병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두 손과 압도적인 사랑으로 3명의 배고픈 아기들을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젖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젖병 하나를 받쳐 들었고 아기들이 버둥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아기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준이는 참을성 없이 젖병을 잡았고 서준이는 인내심 있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녀의 얼굴을 강렬하게 바라보았고 마치 그녀의 모든 표정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나 됐다, 내 사랑스러운 아가. 그녀는 각 아기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마셔. 너희는 크고 강하게 자라야 해. 밤이 창고에 드리워지자 김은지는 세 아기를 모두 자신의 겨울 코트에 감쌌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몸 가까이 두어 따뜻하게 하고 아주 어린 시절 기억나는 유일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누가 처음에 그녀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시설에 맡긴 일이 있기 전에 엄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사랑 그 자체처럼 느껴졌고 불안정한 세상에서의 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같았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너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게. 약속해. 밖에서는 멀리서 사이렌이 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도시의 끝없는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시 변통집 안에서 김은지는 자신의 평화로운 순간이 빌려온 시간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밖에서 누군가가 이 아름다운 소년들을 찾고 있고 그녀의 작은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훈은 42층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을 통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그를 강력하고 통제력을 느끼게 했던 풍경이 오늘은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들의 미로 어딘가에서 그의 아들들이 사라졌고 그의 모든 부와 영향력은 완전히 쓸모없게 느껴졌습니다. 48시간. 그의 아들들이 정확히 48시간 동안 사라졌고 매부는 평생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못했고 거의 먹지도 못했으며 작은 군대를 움직일 만큼 충분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평소 깔끔했던 모습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이마에 떨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어둡게 변해 있었습니다. 국장님, FBI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비서 김효원이 문간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그와 함께 일했지만 그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효원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의 눈에서도 동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효원의 눈에서도 FBI 요원들의 눈에서도 그리고 24시간 내내 일해왔던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의 눈에서도 말입니다. 그들이 뭔가 찾아냈다고 말해줘. 뭐든 좋아. 단서, 목격,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빌어먹을 총알 하나라도. 김효원의 침묵은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몸값 요구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특이합니다, 국장님. 이 단어가 이지훈의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괴롭혔습니다. 특이하다.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 세계주에서 운송회사, 부동산 제국, 기술회사를 통제하는 사람의 자녀를 누군가 데려갔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원합니다. 엄청난 돈을 말입니다. 침묵은 어떤 몸값 요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지훈은 그의 전 부인 이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온 가족을 죽일 뻔했던 사고 후에 의학적 혼수 상태를 유도했습니다. 이수미 너는 아이들을 음악 수업에 데려다주는 중이었고 그때 트럭이 그들을 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이도록 신중하게 계획된 그 사고를 주도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잔해에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아낸 비공식적인 진실은 누군가가 차가 가라앉기 전에 그들을 차에서 꺼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가진 누군가가 말입니다. 국장님, 김효원의 목소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을 끊었습니다. 최 형사님에게 전화해서 시내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에 연락하세요. KBS, SBS, MBC, YTN 모든 지역 채널에요.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간 후 이지훈은 이 그룹 본사 로비의 카메라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홍보팀이 작성한 준비된 연설문은 마호가니 연단에 잊혀진 채 놓여 있었고 그는 언론의 광기를 마주하고 그의 찢어진 심장에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그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3명의 남자 아기, 태어난 지 4개월 된 똑같은 새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완벽하며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내면의 어딘가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본 가장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웃습니다. 민준이는 왼쪽 발목에 딸기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서준이는 잠자기 전 이야기 시간 동안 항상 먼저 잠이 듭니다. 그리고 도윤이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윤이는 제가 아는 어떤 아기보다도 가장 강한 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손가락을 잡을 때 마치 그가 생명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훈의 평소 사업가다운 침착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카메라들은 그가 계속 말하는 모든 감정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안전한 귀환으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 100억 원의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데려갔든 왜 데려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이 있어야 할 집에 돌아오기를 원할 뿐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아래에 이지훈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카메라 뒤편 기자들과 구경꾼들 속에서 누군가가 차갑게 웃으며 혼란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게임은 매 시간 훨씬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고 판도는 이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새 아기를 혼자 돌본 지 3일째 되는 날, 김은지의 작은 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아기들을 들어 올리고 젖병을 두고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이상한 자세로 잠을 자느라 그녀의 작은 몸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꽃 판매는 완전히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업가들이 연민이나 죄책감 때문에 시든 데이지를 살만한 평소의 코너에서 일할 만큼 오랫동안 아기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피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면 사랑의 힘을 믿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윤이는 그녀가 밥을 먹일 때 그녀의 얼굴에 손을 뻗기 시작했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그녀의 뺨을 탐색했습니다. 서준이는 거의 엄마처럼 들리는 부드러운 온가리 소리를 냈고 그것은 김은지의 심장을 기쁨으로 터질 것 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놀라운 파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치 그녀가 하는 모든 말, 그녀가 하는 모든 약속, 그녀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좋은 아침, 내 사랑스러운 아가들아. 그녀는 새벽 수유 의식 중에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젖병들이 요새처럼 주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영리해져야 해. 식량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 그녀의 사천편 70원은 83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분유는 약간 희석하면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지만 생존에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은지는 이전에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피자 껍질과 까다로운 아이들이 버린 가끔의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에 우는 아기들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가슴이 공포로 조여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최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창고 바로 맞은편 벽돌 건물에 살고 있었고 항상 김은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고 3마리의 뚱뚱한 고양이와 혼자 살았으며 종종 비상계단에 앉아 길고양이들에게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혹독했던 겨울 폭풍 동안 김은지에게 뜨거운 초콜릿을 준 적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길거리를 헤매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지는 차가운 물과 창고 화장실에서 찾은 종이 타월로 아기들과 자신을 1시간 동안 최대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녀는 엉킨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고 아기들의 얼굴을 닦아 단정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북처럼 뛰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안고 번잡한 거리를 건너며 최할머니가 집에 있고 기꺼이 도와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김은지, 세상에 아가 지난 며칠 동안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단다. 최할머니의 눈은 이 김은지의 팔에 안긴 아기들을 보고 극적으로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 천사들은 어디서 온 거니? 제발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김은지는 절망감에 말을 쏟아내듯이 빨리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해요. 버려진 채 무서워하는 아기들을 찾았고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은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아마도 극도의 보호 본능과 진정한 공포가 뒤섞인 것이 최할머니를 설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전화를 드는 대신 그녀는 문을 더 활짝 열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렴 얘야. 이 작은 아가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자. 최할머니의 아파트는 따뜻했고 쿠키와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70대인 사람치고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젖병을 완벽한 온도로 두고 부드러운 소파 쿠션과 깨끗한 행주를 사용하여 임시변통 침대에 아기들을 눕혔습니다. 그녀의 새 고양이, 나비, 코코, 봉봉은 전형적인 고양이의 호기심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그녀는 세 아기가 모두 만족스럽게 밥을 먹은 후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7살짜리 소녀가 분명 부자, 가족의 똑같은 새 아기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말해봐야겠지. 김은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에서 비싼 바구니에 담겨 그들을 찾은 이야기, 아직 완전히 읽을 수 없는 신비한 쪽지, 아무도 그들을 찾으러 오지 않은 방식 등. 최할머니는 판단 없이 들었고 때때로 김은지가 공포 속에서 잊었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이 아기들은 평범한 발견물이 아니야. 최할머니는 마침내 그들의 고급스러운 옷과 그들이 남겨진 모든 것의 분명한 품질을 연구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잃고 있어. 모든 곳을 찾을 만큼 돈이 많은 누군가가 말이야. 그럼 제가 그들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인가요? 김은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듯 물었습니다. 민준, 서준, 도윤을 잃는다는 생각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잠시 동안 조용히 있었고
수십 년간의 삶의 복잡함을 본 현명한 눈으로 김은지의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얘야,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야. 100억 원의 보상금 발표는 밤새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몇 시간 만에 이지훈의 전화선은 전국에서 온 수백 건의 제보로 넘쳐났습니다. 대부분은 거짓 단서였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필사적인 사람들이 제주와 부산 같은 불가능한 장소에서 새 쌍둥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은 전화라도 모든 전화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훈 국장님, 즉시 보안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최 형사는 이지훈의 사무실에서 열린 아침 긴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국장님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면 이 보상금은 그들을 극도로 귀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은 최 형사의 보안 우려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개인 수사관이 밤새 수집한 사진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광격 도시권에서 새 아기를 숨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장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건물, 노숙자 캠프, 낡은 모텔, 심지어 이웃들이 우는 아기들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교회 주택까지. 도시는 갑자기 불가능할 정도로 광활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한강공원에서 특이한 바구니를 보았다고 신고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지훈은 갑자기 물었고 그의 손가락은 경찰 보고서에 멈춰 섰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62세의 퇴직교사 김지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같은 길을 조깅합니다. 그녀는 젊은 여학생이 분수대 방향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은 모호했습니다. 작고 마른 아마도 노숙자, 큰 바구니나 가방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이지훈은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뱃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아들들을 길거리 아이에게 주었어. 수백 개의 단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장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누군가의 상상력이 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의 사업 본능, 그의 제국을 건설했던 똑같은 본능은 그에게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느껴졌고 진짜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기술 특허로 부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 그가 배고픔으로 보냈던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노숙자 아이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도시의 모든 알려진 노숙자 캠프에 감시팀을 배치하고 싶습니다. 버려진 건물, 길거리 아이들이 숨는 곳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 형사님. 이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함으로 굳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선팅된 창문이 있는 검은색 세단이 김할머니의 편의점 밖에 주차했습니다. 탑승자들은 비정상적인 분유 구매 보고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고객 프로필에 맞지 않는 누군가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며칠 동안 분유를 사러 왔던 젊은 소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항상 작은 지폐와 동전으로 지불했고, 항상 불안해했고, 항상 서둘렀습니다. 그 설명은 그 지역의 다른 보고서들과 일치했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세단에 탄 승객은 어떤 전화번호부에도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을 찾았을 수도 있어.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여러 증언과 일치합니다. 그녀는 분유와 아기 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회수팀을 보내 이 지역을 그리드수색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녀는 자신의 목적을 다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전화선은 끊겼고 도시 반대편에서 이지훈은 그의 필사적인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데려간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의 예상치 못한 보호자가 된 용감한 어린 소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초의 할머니는 신의 축복이었지만 그녀의 친절함과 경험도 그들의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들은 적절한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고 체중이 늘고 더 잘 자고 김은지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뚜렷한 개성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에 영원히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똑같은 아기들은 기억에 남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특이한 활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초의 할머니는 민준이가 부드러운 카펫 위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고, 그의 형제들은 더 눈에 띄는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파란 눈을 가진 똑같은 새 쌍둥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김은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불안감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가슴에 커졌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동네에 낯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너무 느리게 걷는 사람들, 노숙자 아이들과 특이한 목격담에 대해 너무나 캐주얼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라고 주장했지만 적절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아동 서비스에서 왔다고 말했지만 분유 구매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하는 여자들, 초의 할머니. 만약 그들의 진짜 가족이 나쁜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공원에 버린 것이라면요? 김은지는 며칠 동안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돌려주는 것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쩌지? 나이 든 여자는 잠시 동안 조용히 있었고 그녀의 거친 손은 서준이가 그녀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동안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때로는 얘야, 가족은 복잡하단다.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황이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기도 해. 하지만 이 아기들, 그들의 옷을 봐. 네가 그들을 찾기 전에 건강 상태를 봐. 그들이 버려진 비싼 바구니를 봐. 누군가 그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고 신경 쓰는 누군가가 그들을 찾기를 원했던 거야. 그날 오후 최할머니가 안락의자에서 잠시 졸고 아기들이 임시 변통 보육원에서 평화롭게 잠자는 동안 김은지는 물품을 사러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분유와 기저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는 그녀가 고집스럽게 사오라고 했던 특별한 아기 비누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김은지는 편의점까지 3블록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자신을 쫓아오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묘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반 블록 뒤에 머물며 그녀를 시야에 두면서 가게 진열장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김은지는 길거리에서 지내는 동안 위험에 대한 예리한 본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두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 들어서자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큰 길로 돌아섰을 때 그는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작은 모습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음물처럼 패닉이 그녀의 몸을 휩쓸었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는 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도시 중심부의 미로 같은 거리를 통해 그녀를 쫓았지만 김은지는 모든 지름길, 모든 수물곳, 모든 비상계단과 지하실 입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철 입구로 뛰어들었고 오후 통근자들 사이를 헤치고 마침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업지구의 혼란 속에서 그를 잃었습니다. 40분 후 숨을 헐떡이며 겁에 질린 채 최할머니 건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피가 얼어붙을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바로 밖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최할머니의 3층 창문을 통해 그녀는 실루엣, 즉 노인 할머니가 아닌 키 큰 인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아기들 근처 안전한 피난처에 있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김은지의 손은 떨렸고 그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아기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견되었고 그녀는 길 건너편 그림자 속에 숨어 쓰레기통 뒤에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켜보고 기다렸고 그녀의 아기들 중 한 명이 그녀가 갈 수 없는 아파트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무섭거나 배고플 때 가장 크게 울었기 때문입니다. 사냥이 마침내 그들을 찾아냈고 김은지는 그녀의 짧은 생애 동안 이렇게 무력하고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은지가 아기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당신의 답을 남겨주시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 알림벨을 활성화해주세요. 김은지는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쓰레기통 뒤에 웅크리고 앉아 검은색 세단을 지켜보고 초의 할머니의 아파트 안에서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본능은 위로 달려가 그들을 보호하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그녀의 심장을 찢었고 그녀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자신의 손을 물어야 했습니다. 가을밤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고 김은지의 얇은 코트는 골목을 가로지르는 바람으로부터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위는 굶주림으로 경련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최 할머니와 나눈 샌드위치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육체적인 불편함은 위험에 처한 그녀의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깔리자 그녀는 그들이 최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의 백발은 헝클어져 있었고 임에는 붕대가 보였습니다. 김은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조여왔습니다. 최할머니는 그녀들을 도우려다 다쳤고 노숙자 아이와 3명의 신비한 아기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거친 형광등 불빛에 비친 그녀는 키 큰 남자가 어두운 정장을 입고 민준이의 작은 몸을 거칠게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도 그녀는 어린 아기의 겁에 질린 비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민준이를 소중하고 연약하며 친절함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아닌 짐짝처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은 참을성 없고 전문적이었으며 그가 인간을 다루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울자 남자는 그를 가볍게 흔들었고 김은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위협적인 어조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은지는 납치범들이 급하게 놓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최할머니의 비상계단은 건물 뒤쪽에 있었고 오래된 벽돌 건물의 건축물 때문에 그들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남편이 살아있고 젊었을 때 몇 년 전 부엌 화재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언급하며 며칠 전에 김은지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은지는 남자 2명이 별도의 차 타는 것을 본 후에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최할머니를 어딘가로 바라건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겠지만 김은지는 그들이 더 어두운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기들과 함께 아파트에 적어도 2명을 남겨두었습니다. 7살짜리 소녀에게는 큰 기회가 아니었지만 무장한 전문가들로 가득 찬 팀과 맞서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뒤 골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경찰관, 사회복지사, 그리고 노숙자 아이들을 쉬운 표적으로 보는 가끔의 포식자들에게 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비상계단은 낡고 녹슬었지만 구조적으로 견고했습니다. 김은지는 연습된 침묵으로 올라갔고 맨발로 금속 난간의 발판을 찾았습니다. 추위가 발가락을 얼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할머니의 침실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 할머니는 3층에서 도둑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그렇게 높이 올라갈 만큼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녀가 훔칠 수 있는 무엇이든 그녀보다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서는 김은지는 거실에서 차갑고 실용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스는 오늘 밤 그들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지훈의 보상금은 너무 많은 경찰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우리 얼굴을 보았고 작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명령은 모든 증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살려두는 목적을 다했지만 이제 그녀는 책임입니다. 김은지의 피는 그녀의 혈관 속에서 얼음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들을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만약 이것이 부유한 부모들에게서 몸값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자 아이를 왜 죽여야 하는가? 그녀가 알았을 수도 있는 무엇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가? 그녀는 거실 쪽으로 기어갔고 최할머니의 가구, 즉 낡은 소파의 크로시에 덮개로 덮여 있고 원예와 요리에 대한 도서관 책이 쌓인 커피 테이블 뒤에 몸을 낮추었습니다. 문을 통해 그녀는 민준이와 서준이가 등나무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둘 다 미친 듯이 울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고통과 혼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차가운 눈과 비싼 신발을 신은 남자가 안고 있었는데 그 신발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비쌌을 것입니다. 남자의 악력은 너무 강했고 너무 부주의했고 그녀의 소중한 아기를 아이가 아닌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는 참을성 없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진정제는 이런 크기의 아기들에게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해. 진정제. 그들은 그녀의 아기들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돌보기 위해 노력했던 순진한 아이들을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지는 이전에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액체물처럼 그녀의 작은 몸을 태웠고 그녀는 두려움을 잊고 불가능한 확률을 잊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최의 할머니를 다치게 했고 그녀의 아기들을 겁에 질리게 했고 이제 그들을 약물로 재우고 그녀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침실 화장대에 무거운 세라믹 화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남편의 결혼 선물이었고 장미로 그려져 있었으며 창문 정원에서 말린 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은지는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었고 그 무게에 놀랐지만 찾을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그들을 옮겨야 합니다. 이 건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그들을 벤에 싣고 그 길거리 쥐를 계속 찾아 걸어서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민준이를 안고 있던 남자가 아기를 그의 파트너에게 넘겨주기 위해 등을 돌렸고 마침내 김은지에게 그녀가 기다리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작은 몸에 모든 힘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화병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남자의 머리에 부서졌고 그를 최할머니의 커피 테이블로 넘어뜨렸습니다. 책과 찻잔이 날아갔고 민준이가 그의 팔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은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아기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그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돌아서서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마 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은지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팔로 도윤이와 서준이를 담은 바구니를 잡고 침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다른 모든 소리 위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녀 여기 있어. 목표물이 건물 안에 있어. 김은지가 창문으로 뛰어들어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자 뒤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그녀 주위로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총알이 그녀의 머리 근처를 윙소리를 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기 이동을 느낄 만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고 필사적인 속도로 금속 계단을 내려가면서 세 아기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녀는 골목으로 달려 들어갔고 그녀의 마른 다리는 그녀와 아기들을 도시 중심부의 미로 같은 거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숨을 곳, 모든 지름길,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도피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서 그녀는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엔진이 급하게 가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들 모두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심장이 우리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다면 이 필사적인 탈출에서 김은지에게 힘을 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형사는 새벽 2시에 이지훈의 사무실로 돌진했고 그의 얼굴은 피로와 모든 것을 바꿀 새로운 폭로의 무게로 어두웠습니다. 그는 밤새 72시간 동안 사건을 맡아 커피와 결단력으로 버티며 오늘 밤까지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단서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았습니다. 최형사는 전제 없이 발표했습니다. 초의 할머니의 아파트입니다. 싸움이 있었고 벽에는 피가 튀었고 가구는 부서졌으며 이웃들은 자정쯤 총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지훈은 즉시 정신을 차렸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면서 피로는 잊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사라진 아들들의 사진을 응시하며 그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소식이라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젖병, 아기옷, 그들이 사라졌을 때의 설명과 일치하는 장난감들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적절하게 돌보고 먹이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최형사는 증거물을 담은 봉투를 내려놓았고 이지훈은 종이 조각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원래 등나무 바구니에 있던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지훈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심장이 뛰는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강화된 실험실 조명 아래서 겨우 보이는 구석에 아기들이 사고 현장에서 처음 데려와졌을 때는 없었던 부분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문은 김은지라는 7살짜리 소녀의 것입니다. 최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어떤 정부 시스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기록도 없고 주소도 없고 학교 등록도 없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2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아왔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최형사는 잠시 멈추고 그의 목소리가 특이한 어조를 띄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지훈은 물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이미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돕던 노인 최할머니에 따르면 이 어린 소녀는 한강공원에서 버려진 아기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무장한 남자들과 싸웠습니다. 총을 가진 전문가들과 맞서 무기로 세라믹 화병을 사용했습니다. 이지훈은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변하고 상황 전체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재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신은 노숙자 아이가 내 아들들을 키우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비는 납치범 중 한 명의 것입니다. 아마도 27km 정도 나가는 어린 소녀가 훈련된 범죄자들과 싸웠습니다. 용기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이지훈은 갑자기 일어서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금색과 흰색 줄무늬로 흐려졌습니다. 어딘가 밖에서 7살짜리 아이가 위험한 거리를 그의 아기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고 살인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100억 원의 보상금은 그녀의 등에 표적을 그렸고 그녀를 제거해야 할 책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더 있습니다. 최형사는 그의 목소리가 함축된 의미로 무겁게 말했습니다. FBI가 가져온 장비를 사용하여 납치범들의 통신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몸값을 노리는 무작위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적이고 극도로 자금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몇 달, 아마도 몇 년 동안 이 작전을 계획해왔습니다. 누가? 이지훈은 물었지만 그 답이 그의 삶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했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돈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국장님을 특히 해치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구출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라져야 했고 자동차 사고는 전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지훈의 손은 이 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사업 제국은 그에게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능가한 경쟁자들, 우월하고 때로는 무자비한 전술을 통해 얻은 사업들.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그의 순진한 아이들, 그의 살과 피를 노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찾기 전에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우리 경찰력의 누구보다도 이 거리를 더 잘 압니다. 그녀가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혼자 살아남았고 모든 숨을 곳, 모든 도피 경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적이 아닙니다. 그 어린 소녀는 국장님의 아기들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 사이에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지훈은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이수미를 생각했고 그의 세상이 무너졌을 때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이 알 수 없는 아이에 대한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습니다. 보상금을 2배로 늘리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어린 소녀를 내 아기들과 함께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내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녀가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최형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그의 라디오에 손을 뻗어 확장된 수색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느슨한 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아기들과 그들의 보호자 모두를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훈은 코트를 잡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김은지는 폐가 불타는 듯이 아프고 다리가 피로로 떨려 보도에 쓰러질 듯할 때까지 달렸습니다. 아기들은 마침내 울음을 멈추었고 공포와 혼란에 압도되어 감정적 피로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합쳐진 무게는 그녀가 덮는 블록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특히 혹독했던 겨울밤 동안 피난처로 사용했던 버려진 지하철 터널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터널은 수십 년 전 도시가 지하철 노선을 재배치하면서 버려진 오래된 대중교통 시스템의 일부였고 노숙자들이 가끔 사용하는 잊혀진 통로망을 남겼습니다. 터널은 춥고 습했으며 위에서 녹슨 파이프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숨겨져 있고 방어하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꽃을 팔아번 돈을 훔치려 하고 그날 번 돈을 모두 넘겨주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위협했던 나이 많은 길거리 아이들로부터 도망칠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코트 안에 가장 건조한 곳에 앉혔고 위 격자망을 통해 걸러지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각 아기를 조심스럽게 확인하여 부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준이는 최할머니의 아파트에서 싸우다가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다른 아기들은 물리적으로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와 서준이는 그녀가 손가락을 내밀자 잡았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겪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 최할머니는 나 때문에 다쳤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어. 터널 입구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군사훈련이나 경찰 훈련을 받은 듯한 여러 발자국이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김은지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혔고 그녀는 아기들을 잡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터널 시스템을 처음 탐색할 때 발견했던 유지보수 출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있는 거 알아? 작은 소녀. 차갑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벽에 울려 퍼지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원할 뿐이야.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는 갈 수 있어. 아무도 다칠 필요 없어. 김은지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최할머니의 아파트에서 그리고 터널에서 추격하는 동안 그들이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들을 살려두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들을 경찰에 식별할 수 있는 증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계속 움직였고 한 손으로 터널 벽을 더듬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바구니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맨발은 젖은 콘크리트 위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어. 그리고 너는 그저 모두에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을 뿐이야. 그 아기들은 적절한 의료 치료와 적절한 수유가 필요해. 너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강력하고 밝은 손전등 빔이 그녀 뒤에 터널을 가로질렀고 앞에 어둠을 더욱 뚫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좁은 공간에서 이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지는 강 근처의 서비스 출구로 이어지는 유지보수 사다리에 닿았습니다. 새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머무르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벨트로 바구니를 등에 묶고 한 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영화의 온도에서 유일한 피난처였던 필사적인 겨울 동안 배웠던 터널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각 계단은 고통이었고 그녀의 팔은 무게로 아팠고 그녀의 어깨는 노력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은 그녀에게 자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그녀는 자신이 믿는지 확신할 수 없는 확신을 속삭였습니다. 지상에서는 서비스 출구가 부두 근처의 건설 현장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새로운 고급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기계류는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 가로등 불빛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크레인 장비로 덮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김은지는 이 지역이 장기적인 숨기에 너무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계획이 필요했고 그때는 분명히 경찰이 그들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녀 뒤에 터널 입구로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 순찰차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스와티나 FBI의 개입을 시사하는 전술 장비를 사용하여 군사적 정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사냥꾼들을 사냥하고 있었고 그것은 구조이거나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김은지는 필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 장비의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달리는 대신 그녀는 성인이 빨리 올라갈 수 없는 금속 구조물을 그녀의 작은 체구와 민첩성으로 이용하여 전체 지역을 내려다보는 타워, 크레인으로 올라갔습니다. 건설 현장 위 높은 곳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쫓아오는 남자들, 아래 기계를 통해 움직이는 모습, 경찰 부대가 조화로운 정밀함으로 그들을 요격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여러 방향에서 오는 더 많은 검은색 차들. 하지만 그녀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게 하는 무언가도 보았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남자가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건설 현장으로 직접 걸어오고 있었지만 분명히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서도 그녀는 그의 결단력, 그의 절망, 그의 온 세상이 다음 몇 분 안에 일어날 일에 달려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른 채 보호해온 아들들의 아버지. 그녀가 먹이고 재우고
자신의 형제들처럼 사랑해온 아들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준이가 부드럽게 울기 시작했고 김은지는 그들 모두가 춥고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가족은 시간이 부족했고 최후의 대결은 그들 모두의 운명을 싣고 가는 화물 열차처럼 그들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둠 속에서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총성이 터졌고 총구 불꽃은 건설 현장을 치명적인 불꽃놀이처럼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지는 아기들을 더 가까이 안고 새벽이 그들 모두에게 비극 대신 안전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래에서의 총격전은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아기 셋을 안고 크레인에 앉아있는 김은지에게는 몇 시간의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총구 불꽃은 건설 현장을 치명적인 불꽃놀이처럼 비추었고 자동 소총 소리는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격전이 마침내 멈추자 그녀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형체들과 항복의 손을 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했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그녀의 상황의 진정한 복잡성을 깨달으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지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경찰 메가폰으로 증폭되어 그녀의 이름이 건설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최 형사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영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김은지는 크레인 가장자리 위로 훔쳐보았고 길거리에서 그녀를 살려준 세심한 주의로 아래 장면을 연구했습니다. 비싼 코트를 입은 남자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건설 현장의 강력한 투광등에 그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이 거리에서도 그녀는 그가 자신이 돌보던 아기들과 똑같은 놀라운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훈입니다. 남자가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진실해 보이는 감정으로 밤 공기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돌보던 제 아들들입니다. 제가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일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김은지는 아기들을 더 세게 안았고 상충되는 감정으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을 진짜 가족에게 돌려주고 그녀가 알았던 유일한 사랑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상황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이지훈이 그들의 아버지이고 이들이 경찰이라면 왜 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을까? 왜 누군가 최할머니를 다치게 하려 했을까? 그때 최 형사가 그녀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말을 했습니다. 김은지 씨, 오늘 밤 당신을 쫓아왔던 남자들은 이지훈 국장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해치려 했던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고는 이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죽일 의도였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부드럽고 김은지의 피부를 소름 끼치게 만들 만큼 익숙하고 무심한 권위로 차가웠습니다. 실망스럽군. 이렇게 많은 증인과 합병증 없이 더 은밀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김은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가 총격전 중에 도착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검은색 리무진에서 잘 차려입은 나이 많은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녀는 이지훈과의 유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턱선, 같은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이 절망과 사랑을 발산하는 반면 이 남자는 차가운 계산과 억제되지 않은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몇 명의 새로운 도착자들이 다른 차량에서 나타났고 이전 납치범들과 똑같은 전문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이나 FBI 요원이 아니었고 비싸고 치명적인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안녕, 아들. 나이 많은 남자가 마치 범죄 현장이 아닌 가족 만찬에서 이지훈을 맞이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 손자들을 찾았군. 참으로 불편하군. 이지훈은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충격, 배신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점점 커지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곳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통제불능이 된 엉망진창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차가운 효율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결코 찾아서는 안 됐다. 이지훈. 그들은 엄마와 함께 그 사고에서 죽었어야 했다. 깔끔하고 간단하고 복잡함 없이. 아버지. 이지훈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김은지는 높은 곳에서도 그 안에 담긴 황폐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아이들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우리 가족의 유산을 구하려고 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침착함을 잃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여자와의 결혼도 충분히 나빴다. 중산층 출신의 아무것도 아닌 여자. 우리 제국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연결도 없는 여자였지만 아이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위협하고 유산을 나누고 우리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상속자들이라니. 나는 용납할 수 없었다. 김은지는 진실을 깨달으면서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몸값을 노리는 무작위 납치범이나 사업적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손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할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기들을 귀중한 생명 대신 장애물로 보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이 반전이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면 아래에 충격이라고 댓글을 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소녀는 자신의 목적을 다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차갑게 계속해서 김은지가 숨어있는 크레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그녀는 그들을 살려두었다. 하지만 네가 경찰을 개입시키고 이 소동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모든 증인들을 제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치셨군요. 이지훈은 명백한 혐오감을 느끼며 아버지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아기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피부티, 당신의 손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지속적인 지배에 대한 장애물일 뿐 그 이상도 아니다. 수십억 원이 걸려 있을 때 감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이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손을 들었고 그의 부하들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크레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이미 달리고 있었고 필사적인 긴급함으로 김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날 믿어. 너나 내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김은지는 품에 안긴 아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서준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도윤이는 놀라운 힘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필사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고 낯선 사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알아보고 새 아기를 구원 또는 재앙을 향해 안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김은지와 아기들을 받아내면서 다 숨이 막힐 듯한 충돌이 있었지만 그의 강한 팔은 충격을 흡수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사방에서 울리고 지원 부대가 조화로운 정밀함으로 지역을 포위하면서 건설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친 곳은 없니? 이지훈은 필사적인 부드러움으로 그의 아들들을 살피면서 손을 떨며 미친 듯이 물었습니다. 너는 다치지 않았니? 누가 너를 다치게 했니? 김은지는 그가 보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광판과 신문 사진에서 얼굴을 보았던 이 강력하고 부유한 남자는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도감과 사랑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녀는 그것이 물리적인 열기처럼 그에게서 방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두려움과 피로로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어요.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했고 해냈어요. 너는 그 이상을 했어. 이지훈은 그의 아들들과 그들을 보호했던 용감한 어린 소녀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생명을 구했어. 너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너는 그들을 사랑했어.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건설 장비 사이에서 남아있는 위협을 찾으면서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아버지의 부하들은 전문적인 효율성으로 밤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모두 재편성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장님, 당장 이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 형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하들이 재편성되고 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결일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지훈은 필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배후에 있다면, 그가 무제한의 돈과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올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최 형사.
최 형사는 다른 어조로 말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인 이수미 여사님께서 1시간 전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찾고 있고 사고 당일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훈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그의 표정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이수미가 깨어났다고요? 정말 깨어났습니까? 그녀는 며칠 동안 의식이 있었지만 그녀의 아버지 부하들이 병원에서 그녀가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으면 시작했던 일을 끝낼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혼수 상태인 척했습니다. 김은지는 혼란과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기들의 엄마는 살아 있었지만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는 그들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부유한 가족의 세계는 적어도 누가 적인지 알았던 길거리 생활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이지훈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로 내려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해. 너를 쫓아왔던 남자들이 아기들을 왜 원했는지 말했니? 아버지를 막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것이라도. 김은지는 최애 할머니 아파트와 터널 추격전 중에 들었던 대화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류와 돈에 대해 말했어요. 증인에 대해 걱정했지만 유산이라는 것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이지훈과 최 형사는 이 정보가 김은지가 깨달았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신탁 기금이야. 이지훈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첫 돌이 되기 전에 죽으면 모든 유산은 내 아버지의 통제로 돌아가. 우리는 용병 군대를 살 수 있을 만큼 수십억 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2달 후면 그들은 1살이 됩니다. 최 형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가 살해의 재정적 동기를 잃습니다. 2달. 이지훈은 시간의 무게가 그들 모두를 짓누르면서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무제한의 자원을 가진 누군가와 싸우는 동안 2달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새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있었고 그들의 탐조등이 건설 현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는 급박한 대화를 들으면서 그의 무정의를 움켜쥐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사설 군사 계약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지훈은 민준이, 서준이가 바구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주변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도윤이를 안고 있는 김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용감한 어린 소녀는 이미 많은 일을 했고 모든 것을 걸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지,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겪었던 모든 일 후에 어른들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는 숨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 너는 이미 그들을 한 번 구했어. 제가 머물기를 원하세요? 김은지는 자신이 듣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하면서 물었습니다. 너가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해. 이지훈은 단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는 누나가 필요하고 내게는 나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해. 이미 누군가 그들을 해치게 두는 것보다 죽을 것을 증명한 누군가가 필요해. 헬리콥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들의 탐조등은 군사적 정밀함으로 건설 현장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다음 몇 분 안에 내려질 결정은 그들 모두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거니? 이지훈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김은지는 민준이, 서준이,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준 작은 소년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과 희생, 그리고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지훈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맹렬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마음을 감동시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최 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찰 밴으로 데려가면서 탐조등을 피하고 시간과 싸우면서
김은지는 내일이 가장 큰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입구에는 FBI 요원들이 있었고 경찰관들은 복도를 순찰했으며 이지훈은 그의 가족이 마침내 다시 모인 안전구역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보호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는 아버지의 손길이 멀고 그의 자원이 seemingly 무제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은지는 이수미의 병상 옆에 앉아 도윤이를 부드럽게 안고 있었고 이수미에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민준이와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장면은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들과 재회한 어머니와 그녀의 보호자가 된 노숙자 어린 소녀, 네가 그들을 구했어. 이수미는 김은지에게 속삭였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을 때 너는 그들을 네 아이들처럼 사랑했어. 그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김은지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뿐만이 아니에요.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이수미는 손을 뻗어 김은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이 아이들에게는 누나가 필요해. 이지훈은 진정한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 놀라운 아이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그의 순간은 최 형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 형사는 심각하게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며 긴급 양육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그의 급여에 판사들을 두고 있고 이것을 몇 달 동안 묶어둘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미는 더 똑바로 앉으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사고 당일에 대한 것이요. 모두가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훈 아버지께서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강으로 간 후에 그가 부하들을 지휘하는 것을 봤지만 저는 비상녹음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 집 보안 시스템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이지훈은 충격에 휩싸인 차에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녹음이 살아남았다고? 모든 것이 거기 있어. 그의 목소리, 그의 지시, 살인을 주도했다는 그의 인정까지. 최 형사는 전화기를 잡으려 했고 그때 병실 문이 안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6명의 양복 입은 남자들과 함께 들어왔고 도시의 절반을 소유한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분명히 그의 급여를 받는 병원 보안 요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안녕 아들. 이지훈의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것이어야 할 것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아이들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지훈은 보호하듯이 침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의 장애물이다. 그의 차가운 눈은 김은지에게 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본 증인도 포함해서 말이다. 당신은 그들을 데려가지 못해요. 김은지는 도윤이를 안고 서서 말했습니다. 7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지훈의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동적이지만 결국 쓸모없지. 그때 이수미는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모두 들리도록 재생되었습니다. 이지훈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소리였습니다. 사고를 주도했다는 그의 인정, 증인들을 제거하라는 그의 논의까지. 그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우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날 녹음했어. 그가 말했고 그의 침착했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습니다. FBI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이수미가 대답했습니다. 최 형사는 연방 요원들이 모든 입구를 통해 돌진해 들어오자 심각하게 웃었습니다. 이 그룹 이사회는 10분 전에 사본을 받았고 검찰청과 모든 주요 뉴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훈은 그의 아버지가 포위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제국은 실시간으로 무너졌고 뉴스 속보가 방 전체의 전화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그룹의 주식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연방 수사관들은 자산을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 이지훈의 아버지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정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감옥 독방이 있습니다. 이지훈의 아버지가 끌려가자 이지훈은 몇 달 동안의 두려움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이상으로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아내, 정의를 위해 싸웠던 최형사,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했던 놀라운 어린 소녀에게 압도적인 감사를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이지훈은 정원에 앉아 김은지가 그의 아들들에게 부드러운 잔디 위에서 걷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8개월 된 민준이, 서준이, 도윤이는 건강하고 행복했으며 누나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이수미는 회복을 완료하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그의 벤치에 합류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을까요? 이수미는 도윤이가 첫발을 떼면서 김은지가 웃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배우고 있어요. 이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 엄마, 김은지는 이지훈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들을 사용하며 외쳤습니다. 도윤이가 6발자국이나 걸었어요. 이지훈과 이수미는 그들의 아이들 4명 모두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할 만큼 용감한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지훈은 그 단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처럼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이 항상 승리한다고 믿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